저는 사실 인간에게 어떤 실패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맞는 바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고 있으면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바람은 불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실패의 총량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불가피하고 그래서 굉장히 공평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라는 사건은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저라는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소설가가 돼서 제일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었냐는 질문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설가, 글을 쓰는 사람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글로 인한 어떤 성취가 있었던 되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10살 때 일이에요. 10살 때 어떤 백일장에 나가는데 애들 중에서는 특별히 글쓰기에 되게 욕심이 많고 책을 막 많이 읽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아이였고 선생님이 백일장에 저를 데리고 나가 주셨어요. 꽤 큰 규모의 백일장이었고요. 그 백일장에 나가던 날의 풍경을 생각해 보면 엄마가 저한테 뭔가 신경 써서 머리도 묶어주시고 신경 써서 옷도 입혀주시고 뭔가 되게 중요하고 내가 내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어떤 곳에 간다는 초대받았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글이 상을 받았고 제 이름이 찍힌 그 원고가 실린 게 제 인생의 최초의 책이에요. 그 백일장 수상 작품집이요. 제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가끔 거기에 썼던 제 첫 글을 읽어봐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작가가 되고 싶었고 제가 꿈꾸는 문학이 무엇인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면 내용은 그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두 분 다 일을 하셨고 대체로 저는 혼자 집에서 있는 지금은 번호키가 있지만 그때는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였어요. 열쇠는 반드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는. 그래서 항상 집에 있다 보면은 늘 하는 것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제 정서를 설명하면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백일장의 원고 내용도 어버이날 학교에서 편지 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지금은 뭐 이메일이나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마음을 전할 때는 편지만한 것이 없어서 엄마한테 정성 들여서 편지를 쓴 거죠. 근데 그걸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뭔가 이제 파티 뭔가 놀라운 선물을 해주는 것 같은 기대에 차서 아이가 계속 우체부 아저씨가 왔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위에 있다가 내려오고 위에 있다가 내려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꽂아놓고 갔어요. 그 우편함에. 그럼 사실 제가 그걸 가져오면 안 되는 거고 엄마가 그걸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지친 엄마가 와서 그걸 이렇게 꺼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또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엄마는 오지 않아요. 엄마는 퇴근 시간이 지나야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이내 화가 나요. 엄마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다림이 더 짙어져서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는 아이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저는 지금 약간 외우고 다니는데 엄마가 이제 그 편지를 우편하면서 꺼내서 읽는 그 엄마의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웠다라고 그 글은 끝이 나요. 10살 때 제가 썼던 글이. 저희 부모님은 직장을 다니시면서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자부와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여러 가지 애틋한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엄마도 어린 저희들을 이제 보살펴야 하니까 정직원으로 어디서 일하다가도 그만두고 아이를 보살피고 하는 그런 약간 불규칙한 고용 형태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식용유를 파는 회사, 식용유 공장에 가서 이제 그거를 포장하는 일을 하셨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아이들 얼굴이 너무 아른거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내내 아이들 생각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또 직장을 옮기시고 그래서 그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네 얼굴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 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20살이 돼서 IMF가 되었는데 IMF 시절에 힘들게 그 시절을 이겨내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저도 20대를 통과했어야 했죠. 그래서 제가 직장에 나가고 나서야 사실은 저는 엄마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항상 제가 집 안에서 기다리는 입장이고 엄마가 나가서 어떤 노동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다가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자 그 직장에서 저보다 더 먼저 들어와서 여성으로서 아이를 기르면서 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보여주는 여성 선배들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도 저렇게 일을 했겠구나. 우리 엄마도 사실은 내 얼굴을 그리워하면서 그래도 지금 생활에 필요한 어떤 동력이 필요했기에 그 시간을 내가 아닌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보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라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는 어렸을 때 제가 바라본 아이로서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사회에 나와서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면서 배워온 어떤 지점들이 엄마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했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깨달아가면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한 소설가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소설가를 둘러싸고 있는 온 세계, 우주, 모든 것들이 다 동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물질적인 어떤 공간 배경뿐만 아니라 정서 같은 거, 이웃들의 모습 같은 거 모든 게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소설가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집안에 소설가가 탄생을 하면 3대가 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소설가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를 읽을까? 사실 소설보다 더 재미난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왜 쓰며 독자분들은 왜 소설을 읽어주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감정이나 모든 경험들을 나눌 통로가 필요한데요. 그 통로를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가장 인류가 오랫동안 견지해 오면서 사실상 비용 측면에서도 영화나 하는 거대 사업보다는 굉장히 손쉽게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 책이라는 물성을 가진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필요로 할까? 저는 사실 인간에게 어떤 실패라는 것은 바닷가에서 맞는 바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고 있으면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바람은 불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실패의 총량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불가피하고 그래서 굉장히 공평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맞을 수밖에 없는 이 실패라는 우리를 찾아드는 이 바람 같은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미래를 연습하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싶어요. 문학이 왜 필요한가? 그 앞을 좀 더 일찍 걸어본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미래를 미리 펼쳐 보여줌으로써 예견되는 불행들을 줄이고 좀 더 실패를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더라도 실패 앞에서 의연하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문학이라는 것이 서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어떤 라디오에 나가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런 팬데믹 상황을 당연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한 해가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신나는 일, 우리가 새로운 선물을 받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제가 했던 그 말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유효한가를 수차례 물어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슴 아픈 사망자 소식이 들릴 때마다, 그리고 당장 저희 동네만 해도 문 닫는 가게들이 늘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낀 채 학교에서 생활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작년에 했던 제 그 말들이 아직도 유효한가를 묻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부터 넘어온 수많은 고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비들을 넘어온 힘, 그리고 넘어왔던 서로의 기억 때문이라도 우리는 앞에 우리에게 펼쳐질 날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올해 들어서 저 나름대로 가장 크게 한 작업이 복자에게라는 장편 소설을 마치고 책으로 낸 것인데요. 그 작품이 사실 구상 단계에서는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말이 좀 달랐어요. 근데 쓰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인 팬데믹이 닥쳤기 때문에 제가 그 장면을 넣지 않고는 결말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결말에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일부분을 낭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할망 있잖아. 생각해보면 나는 할망 앞에서 가장 씩씩했다. 왜 그런지 알아? 할망이 너를 아꼈으니까 그랬지. 그래, 그도 그런데 우리 할망이 물질을 오래 해서 귀가 안 좋았잖아.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보면 마냥 우울하고 슬플 수가 없었어. 할망, 나 슬펐죠. 소리치고 나면 슬픔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듯하고 그냥 숨 한 번 크게 쉬고 나면 괜찮은 듯하고. 할망이 늘 그랬거든. 우리 벨 같은 손주 물숨 쉬지 말고 나가서 바깥숨을 쉬어라. 어떻게든 너는 본섬도 가고 육지도 가고. 복자의 말을 들으며 오름을 내려가는데 맑았던 날씨가 또 바뀌어 서리가 흩날렸다. 나는 지금 눈가에 번지는 건 눈물이 아니라 서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한 오름에서의 날이란 전혀 불행하지 않다. 불행이 침범할 수가 없고 슬픔이 흩날리지 않는다. 복자도 울지 않으니까 나도 울 수가 없다. 이 소설은 복자와 영초령이라는 두 인물이 만나서 유년의 친구였던 두 사람이 만나서 현재의 어려움을 서로 극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의 마지막 쯤인데요. 저는 이 소설의 이 장면을 쓰면서 자기를 지켜봐주는, 자기를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그 어려움에 완전히 장악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라는 사건은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저라는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읽어드린 작품의 그 장면은 둘이서 오름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주고받는 대화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내려오는 중이라고 믿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는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들, 물론 그 가까운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존재들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가 내려오는 길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괜찮고 견딜만 하고 낙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추석이 있었는데 저는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지만 부모님이 또 연로하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가지 않는 선택을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아끼는 조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지로
추석 선물과 함께 이번엔 이러저러해서 이모가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도리어 저희 조카가 저한테 괜찮아요 이모 설에 만나면 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설에 만나면 되지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미 부모님과 그 조카들을 마음껏 볼 수 없는 그 현실에 좀 함몰되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어린 그 10대인 조카는 이미 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못 만나는 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그 뒤에도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미래를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 앞날은 보석 같은 앞날은 앞으로도 더 이어져야 하는 날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을 견디고 있고 아이들의 미래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또 다른 아이는 아마 저처럼 지금의 이 어려움도 훌륭한 작품으로 내지는 앞으로의 훌륭한 동력으로 삼아서 더 나은 내일을 열어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내시고 내년을 선물 같은 내년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